예, 그럼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버그란 분이 앞에 보면 나오는 요 단계들로 이제 구분을 했죠.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한 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어서 컨버그 견해에서 볼 때 이러한 good and bad images는 두 개의 분리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정체성이죠. 체계를 형성하며 각 체계는 자기 또는 외부 세계로 투사된다. 이게 이제 뭐 정신분석에 좋은 재밌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뭐 재미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일종의 정체성이 되고 외부로 투사될 때 대인 관계가 된다라고 이제 설리반이 아마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맥락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을 이상화, 자, 투사돼서 이상화할 때는 굿 이미지가 이제 투사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굿 마더, 그렇죠? 그다음에 나쁜 게 나가면 배드 마더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을 완벽히 평가절하하면 배드 이미지의 투사 사이에서 이게 스위치가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요게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나중에 7살이나 8살쯤 될 때 어, 통합이 된다. 뭐 6살부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하나로 합쳐져서 현실적인 대상, 어머니의 현실적인 측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이게 엄마의 진짜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극단적인 수준으로 된다면 이게 이제 경계선 성격 같은 경우 이게 통합이 되지 않은 형태로 유지가 되고 이게 아, 외부로 성인이 돼서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스플리팅이란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에서 빠르게 전환되고 따라서 조지아 앞쪽에서 나왔었죠. 엘리자베스를 비난해야 할지 사랑을 듬뿍 줘야 할지에서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제니는 때때로 베라를 좋아하다가도 어느 때는 증오한다. 그래서 이상화와 평가 전환, 아이디어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디밸류에이션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요 맥락을 보면 자기의 정신 세계도 그렇게 스플리팅 되어 있고 이게 밖으로 투사가 돼가지고 세상도 그런 식으로 검고 밝은 거로 이렇게 구분해서 극단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경계성 증상들의 와이더 컨스텔레이션 이게 이제 컨스텔레이션이 행성들이죠. 별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광범위한 어떤 은하계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비유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와이더 컨스텔레이션에서 스플리팅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정상 발달에서 이해 역할을 이해하는 걸 필요로 한다. 헌법에 따르면 경계선은 마가렛 말로죠. 이 분리개별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초기에 태어나가지고 한 3년 사이에 소위 말하는 이 셀프라는 게 형성되는 심리학적 나의 출현을 설명한 이론이 마가렛 말. 이제 요거는 이제 프로이트의 그 성역 발달 이론 리비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항문기니 이렇게 구강기니 해서 가는 거에 설명에 조금 새로운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분리개별화의 단계 특히 16개월에서 30개월에 해당하는 리어프로치먼트 서페이스에 고착되어 그러니까 재접근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거 16개월에서 30개월 사이가 16개월이니까 한 1년 좀 지난 다음에 돌 지나고 나서 4개월 이렇게 되는 시기부터 어, 2년에서 조금 지난 시기죠. 그러면 뭐 이제 1세에서 한 2세 조금 넘어가는 시기 그 사이에 재접근기 뭐 이렇게 표현한 하위에 구간이 있죠. 그래서 분리 개별화 과정까지의 어떤 단계들이 있는데 뭐 융합된 단계부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요 시기가 그렇게 리어프로치 죄송합니다. 어, 라파 라 레프로치먼트 이 같은 의미 같은데요. 예. 어쨌든 요 시기에 이제 픽스 된다는 게 정신분석에서 발달의 어떤 심리적 발달이 머물러 있고 심리는 거기에 있고 신체만 이렇게 성장한다는 개념 설명을 하고 있죠. 아, 레프로치먼트 이렇게 뭐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있다고 본다. 어쨌든 그 시기다. 그래서 분리 개별화에 있어서 그러나 그 명칭과 시기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은 중요하지 않고 속담에 있듯이 out of sight, out of mind 뭐 이렇게 했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도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떠나면, 엄마가 분리되면 영원히 가버리고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은 두려움인 것이다. 이게 뭡니까? 상상성에 관련돼 가지고 그 개념이 형성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대상상성이라고 했죠. 엄마가 눈에 보이면 존재하는 거고 보이면 안 보이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시기인데 요 시기가 이제 그걸 형성해야 되는 시기인데 엄마가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이렇게 존재와 비존재가 통합되지 않는 두려움으로 남는다. 그래서 성인 경계선 성격은 이러한 동일한 압도적인 분리불안을 끊임없이 불안정 애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요. 대경험한다. 성인들이 있어서 그러므로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은 종전 의존적이고 크린지해 보이며 이건 아마 이제 이렇게 의존하고 보채고 이런 의미일 거예요. 보이며 장시간 동안 홀로 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롤리니스라고 했죠. 언론과는 다르게 홀로 있는 하나된 홀로 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외롭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역량인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엄마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나 애인도 다시 못 보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배우자나 애인은 엄마가 아니죠? 24시간 옆에 있어야 될 대상도 아니고 예, 만났다 떨어져야만 내 삶을 이제 챙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니에게 있어서 이러한 폴리미즘은 아주 원시적인 형태, 어렸을 때의 분리불안은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되살아난. 그래서 제니는 아버지에 대해 내재화된 안정된 이미지가 없고 이게 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없고, 그러므로 시간과 환경에 걸쳐 지속적일지도 모르는 사랑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이 없다. 사랑에 대한 어떤 개념, 이해, 받아들임 이런 게 없다. 그녀는 두 종류의 사랑을 동시에 소화하는 그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다. 다가가면서도 떨어져 있는 요 모순된 모습의 모습이라고도 좀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베라에 대한 사랑과 그 딸에 대한 사랑, 이게 베라면 자기 이제 엄마죠. 그래서 어, 베라는 가족의 추가 구성원이라기보다는 대리자이고 그것에 의해서 세원맞죠. 제니를 밀어낸다고 여겨졌다. 알고 보니 약간 이제 엘렉트라 컴플렉스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자기를 딸로서 사랑하는 거와 부인으로서 베라를 사랑하는 거를 이 누구예요? 제니는 못 받아들이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분리불안 형태로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넌 날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니를 밀어낸다고 여겨졌다. 그러므로 베라는 평가절하의 극단으로 완전히 미움을 받는 거죠. 베라가 뭐예요? 배드 마더가 되는 거죠. 대상에 대한 안정되고 내재화된 이미지의 결여는 특히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학 때문에 출가하거나 직업 연수 기간 동안 배우자와 떨어지는 시기를 견뎌내는 것 같은 이게 이제 세퍼레이션 되는 거예요. 스플리팅 개념이 아니라 분리가 요구되는 발달의 중대 시점, 마일스톤이면 이제 어떤 시금석이라 그러나요? 어떤 그 이정표에 직면했을 때 불안이 오죠. 불안과 동반되는 더욱 원시적인 애고 상태로의 퇴행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와이프든 뭐 남편이든 공부 때문에 어떻게 뭐 1, 2년 떨어져 있다든가 혹은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대학을 간다든가 이럴 때 당연히 해야 될 세퍼레이션이죠. 분리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이게 과도한 불안을 야기하고 퇴행되는 행동들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무엇이 오브젝트 컨스턴시 실패를 얘기하느냐. 여기서 오브젝트는 객관 뭐 이런 게 아니라 대상이라는 의미죠.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심리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타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스턴시는 항상성이죠. 어떤 대상이 일정되게 있는 거. 그래서 무엇이 오브젝트 컨스턴시의 실패를 야기하는가? 1세 컨버그에 따르면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constitutionally 체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기질의 측면이라는 건데 또는 둔감한 양육자에 의해 초기 욕구의 좌절 때문에 자녀의 공급성이 있다고 한다.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처럼 identification system of opposite quality. 예, 그러니까
반대적 반대되는 퀄리티의 자기 확인하는 시스템의 통합은 극심하게 위험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 양극성이에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오포지트 퀄리티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순된 어떤 경향이죠. 그래서 자기를 돌보고 사랑하는 거와 돌보지 않은 거의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상황들을 아이들이 통합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위협받게 된다. 이 불안정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공격성이 있고 둔감한 이거에서 안정감을 어, 유지하면서 부모의 양육자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일어나려고 해도 배드 이미지로 향해 있는 분노와 증오의 이 강렬함이 그쵸. 내가 사랑을 하면서도 상대가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굿 이미지를 파괴해 버린다. 그래서 심지어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의미 있는 타인들에 대한 통합된 개념들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미지는 너무 많은 레이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분노죠. 그 복합물들이 파괴되거나 사이가 벌어질 것이며 사이가 벌어진다는 게 에얼리어네이트라는 게 에얼리언 아시죠? 예, 기생충이 내 몸에 있는 거인데 나의 한 부분이 아닌 외부에 있는 어떤 불편한 곳이는 여기서 이제 사이가 벌어진다는 의미로 설명했는데 이질감이에요. 그 복합물들이 파괴되거나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개념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통합을 했지만 내 안은 이거에 분노가 남아있는. 그래서 좋은 엄마와 같은 굿 오브젝트도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하기를 이러한 상황은 검은 페인트가 든 양동이와 하얀 페인트가 든 양동이 동시에 쏟아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흰 거와 검은 거가 섞이면 어떻게 돼요? 회색이 되고 검은색이 더 가까워지죠. 그러니 좋은 어떤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대상조차도 내 안에는 레이지 때문에 엉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스플리팅은 경계선 성격의 아이덴티티 디퓨전의 아이덴티티 디퓨전이 뭡니까? 정체감이 모호해져 있는 거, 디퓨전 되는 거, 뒤섞여 있는 거, 막 극심하게 긍정적인 정동에서 극심하게 부정적인 정도로 갑자기 변화하는 그들의 방향성을 설명하게 되고, 카오틱 대인관계 이건 혼란스러운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생 목표에 대한 커미트먼트의 결여, 내가 어떤 목표를 갖다가 추구하거나 관여하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존재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통찰도 결여돼 있고, 나라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중요한 건 이런 거야라는 통찰이 결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난잡한 성행, 이건 원시적인 충동 욕구죠. 아, 프로미스큐티, 큐티? 예, 프로미스큐티. 예, 난잡한 성행위,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나 성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물질 남용을 포함한 강한 정동과 충동의 표현 억제 불능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불능한 거. 예. 그래서 이 극심한 정동의 병양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격의 실행적인 대리자, 로서의 자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아의 개념은 이 추상적 개념의 성격이 실제로 나타나는 측면에 있어서의 에이전스라는 거예요. 에이전스. 이거는 어떤 주체의 개념이 특별한 표현보다는 어, 뭔가 성격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이 행동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거로 나타날 때 중심이 되는 요소가 얘 자아라고 하는데 이런 자아가 행하는 모든 것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컴버그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은 성적인 병리 또한 보일 수 있어서 그렇죠? 예. 이 모두는 자아의 약함, 위크니스, 즉 불안에 대한 내성, 불안한 걸 견뎌내는 힘, 충동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작업에서의 어떤 일관성, 어릴 때 꾸준하게 해가는 거, 그다음에 지속성, 예. 이건 어떤 태도의 의미로 볼 수 있고 지속성 뭔가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창의성에서의 능력 부족과 관련된 서블리메이터리한 능력 부족과 관련된 뭐 서플리메이터리가 하위에 뭐 있는 어떤 이런 사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찾아보고 갔죠.
승화군요. 아유, 예. 이걸 승화시키는 거죠. 아, 여기 뜻이군요. 능력의 능력결여에 이걸 승화시키는 네, 불특정한 매니페스테이션은 어떤 모형이나 형태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형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의미만 가지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하고 이러한 모든 특징들은 서로 다른 방식들이긴 하지만 조지아와 제니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자아의 약함이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능력에 있어서의 손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경계선은 인트라사이킥 구조들 내서의 그러니까 내적 심리 구조들을 알서의 하나의 조직화의 수준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나오는 요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예, 요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오르가니제이션 그래서 요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맥락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때마다 색을 좀 바꿔서 해야 되긴 하네. 예. 아, 그래서 때문에 DSM 성격 장애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보존적인 정신 분석학의 캐릭터 스타일과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조직화의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DSM에서는 이게 범주로 본다 그랬죠? 어떤 유형으로 보는 거, 보존 정신 분석에서도 이 캐릭터 스타일이라는 개념으로 보는데 이건 레벨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를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단일한 수준에 몰아버리기보다는 ham버그는 경계선을 두 개로 나눴죠. 조직화가 덜 된 거, 더 된 거. 세분화하고 추가적인 디퍼렌시에이션을 하였으며 구분했고 그중에 하나는 정신증에서 보다 흔하고 나머지 하나는 신경증에서 보다 흔하다. 그래서 이 퍼스널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레벨도 위로 가까운 거와 밑으로 가까운 거로 구분했다고 봅니다. 앞에 나온 이 도표처럼 그래서 보다 뉴로틱한 유로틱 라이크라는 게 신경축적 경향에 가까운 경계선에 부직하는 사도마소키즘, 가피약, 그다음에 사이클로사이미아는 이제 이 조울인데 이 가벼운 수준으로 돌아가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조울 경향을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디펜던트, 의존성, 히스토닉, 그다음에 그랜디오시즘은 과대죠. 그에 보상되는 자기애성 성격이 포함된다. 그래서 요 신경측적 경계선의 조직화는 요 자기애성 성격 경향이 포함되고 그보다 하위 수준에서는 멀링그넌트 나르시시즘. 자, 요게 신경측적 수준의 자기애성이라면 요거는 합성인 나이시즘이죠. 그리고 그 특징은 파라노이드, 그다음에 하이포콘드리아시스, 스키조티팔 조현성이죠. 그다음에 하이포매닉 경조증, 그다음에 안티소셜 이런 것들이 악성인 나르시즘을 포함한다고. 그래서 보다 상위의 수준들과 하위의 수준들에 있는 모든 성격들은 경계선 어떤 성격의 조직화를 나타내지만 방식이 약간 다르게 본다는 거죠. 서로 다른 방식을 나타내고 그들의 어떤 캐릭터가 성격 유형의 특색에 의존한다는 거죠. 예. 캐릭터나 이렇게 의존한다. 이와 달리 DSM 경계선 성격 장애에서는 스타일리스틱한 유형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나머지 성격 장애와 함께 존재하는 다른 성격 장애들로 개념화되나 이건 조금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골자는 DSM은 이렇게 범주별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서는 한번 있네요. 그래서 컴보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다른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애착학 분리계열화와 연관된 주자들을 강조했다. 비록 모든 아동들이 명백히 양육자에 의지하여 인생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아동들은 분리된 개체로 성장해야 하다. 당연하죠. 마스터슨 앤 리슬리에 따르면 퓨처 보드라인의 성장하는 자율성은 프로소니스를 지속시키는 양적 욕구에 도전한다. 마스터는 유명한 분석가예요. 이건 미래에 이제 경계선으로 성장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 장애, 경계선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보드라인이 가지는 어떤 이 자율성이라는 거를 어, 양육자의 계속적으로 친밀해지는 욕구에 도전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 설명을
그러니까 이 보더라인이 미래에 보더라인이 될 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장하려고 하는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양육자가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가깝게 들으려고 하는 욕구에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동은 양육자, 보통 어머니죠. 어머니를 향해서 강렬한 양가 감정을 키워나가게 되고 그렇겠죠. 이 성장하려고 하는 욕구를 양육자가 잡아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는 거니까 막는 거죠. 성장하려는 아이는. 그러니까 이 양가 감정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때때로 커시브 클리닝을 주기도 하고 커시브가 사전적으로 찾아보죠. 커시 커시브 방학적이군요. 방학적인 강제적인 어떤 클리닝 고책이죠? 예, 고책일 거예요. 정말 제공부니까 예, 여러분 그쵸? 보채는 강압적으로 보채는 클리닉을 주기도 하고 때때는 거분적인 철수로 반응한다. 이게 이제 요 양가 감정이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달라붙거나 굉장히 이렇게 분리되는 거로 철수된다, 위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의 양육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게 항상 아이들이 갖는 독특성, 양가성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과하게 나타나는 게 청소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어, 사랑을 주면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자유를 주면 어, 무관심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이제 아주 모호한 어정쩡한 모순된 두 단계다. 그래서 양육자의 양육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독특한 개체로서의 발달 간의 갈등은 아동이 어머니의 구된 배드 이미지를 통합하는 데 방해가 된다. 어머니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현실의 어머니는 이 극단의 모습이 특히 양육자가 이렇게 극단적 모습이면 이걸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엄마는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쁠 때도 있다라는 걸 못 받아들이게 되고 방해하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에 사로잡힌 그 아동은 그나 그녀 자신의 정체성도 콘솔리데이트하는 게 응고하죠. 견고하게 하지 못한다. 말랑말랑한 상태가 돼버리고 흘러버린다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체성이 틀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자 또한 경계선 성격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마스터스는 그렇죠. 그러니까 양육자가 어떻게 보면 이 극단적인 형태의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이제 아이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마스터스는 어머니를 그들의 자녀가 그녀의 심볼릭 클리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장한다고 봤다. 그렇죠? 어머니를 그들의 자녀가 아이가 엄마로 하여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칭얼대는 예, 칭얼대는 칭얼대는 게 달라붙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장한다. 이는 생애를 통틀어 극심한 유기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게 되고 유기라는 게 버려지는 거죠. 의존성은 보상을 이끌고 독립성은 애정의 상실과 동일성이 된다. 그렇죠? 의존하는 거는 보상으로서 어떤 뭘 해야 되고 독립은 애정을 잃어버리는 거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은 어서티브니스와 이게 자기 확신이죠. 유기 사이에서 로즈 앰뷸런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어, 이걸 잃어버리기 위해서 집착하면 이걸 잃어버릴 거야. 이걸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걸 잡으면 이걸 잃어버릴 거야. 그래서 이건 사실은 worst 앰비밸런스라는 표현으로 될 수 있어요. sweet 앰비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두 개 중에 요게 좋아서 요걸 가지면 더 좋은 게 있고 요걸 가지면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하면 좀 많이 되는지 모르지만 뭐 서울대 합격하고 카이스트에 합격한 것 같아요. 대학으로 치면 서울대 가려면 카이스트가 좋은 거, 카이스트는 서울대가 좋은 거. 로즈는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예. 최악의 선택 중에 더 최악을 선택할까 봐
어, 선택이 미뤄지는 암비발란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사로잡히게 돼서 공허감과 우울감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대인관계, 이상화되거나 로만타이제이션 된 약간 로맨틱한 형태, 된 융합을 찾아 나서는 경향과 같은 경계선 성격의 전형적인 증상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불안정하면서도 이상화된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그걸 찾는다. 그러므로 마스터슨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경계선 성격 병리가 발생하는 데에는 환자의 체질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근데 대성관계 견해의 또 다른 뜻밖의 전개가 경계선 성격이 둔감하거나 부적절한 양육에 의해 유발된 대상 영속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한다고 주장한 아들러에 의해 또 이루어진다. 아들러는 또 이게 이제 예, 이거 참 웃기지만 이 경계선 성격이 둔하거나 부적절한 양육에 의해서 안정감을 유지하는 대상 연속성, 오브젝트 컨시스턴스가 실패한다는 것. 이것이 경계선이다라고 아들은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즉 경계선 성격은 양육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때에도 시간을 걸쳐서 홀딩 스무팅 오브젝트. 이건 뭐예요? 대상상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거라는 어서런스를 제공한 양육자의 표상을 내재화하는 데 실패한다. 이건 뭐 이 우리 누구예요? 피아제가 얘기한 대상상성의 개념이에요. 이게 내 내면에 안정된 양육자의 부재를 야기하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첫째, 의미 있고 공감적인 상호작용을 할 양육자가 없다면 퓨처 보더라인, 이 의미는 이게 성장해서 보더라인이 될 사람의 어떤 현재의 아이의 경향을 의미하는 거죠. 아기의 보더라인은 스트레스 프란 시간을 견딜 만한 안정적인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킬 수가 없고 누가 이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보다 원시적인 자아 상태로의 퇴행은 perpetual risk이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2번 아니군요. perpetual. 아시는 단어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자주 일어나는 리스크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시적인 자아로 돌아가는 둘째, 발달하는 자아는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서 조직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적인 내사가 부재하고 그럼 사랑받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사시키는 거고 만성적인 디스포리아에 유발되는 이 디스포리아는 불쾌증이죠. 불쾌감, 아, 우울한 것보다 이렇게 깔아앉는 예, 아, 불쾌감이죠. 이 반대말이 이제 유포리아죠. 디스포리아에 의해 유발되는 우울증이 대상 상태를 초래해야 된다는 고전적인 정신분학적 견해에 리미 리미니션트는 이제 재발 재현이죠. 그걸 이제 보여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조울이 대상 상실을 유래한다는 것을 완성의 디스프라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극심한 공허감만이 남게 된다는 것. 셋째, 대상 영속성의 부재는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유기를 회피하고 예, 대상 영속성의 부재는 경계선 성격을 가진 사람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유기를 회피하고 의미 있는 타자의 실제 물리적 존재를 요구하는지 그쵸? 필사적으로 버림받는 걸 회피하고 아, 상징적인 존재로서 관계를 형성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안정감을 유지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존재를 요구한다는 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명해 준다. 사실상 그들은 초기 발달상에서 제공받지 못했던 홀딩 스무팅 오브젝트, 나를 붙잡아주는 부드러운 대상을 예, 찾는다라는 거죠.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니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지만, 그렇죠? 조지아가 가족의 블랙십으로 여겨졌었고, 이 검은 양이죠. 양은 흰색인데 이게 이제 생양 같은 거죠. 불리하게도 현재는 저명한 보너사인 그녀의 언니와 비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러에 의하면 조지아는 그녀를 사랑하고 인정해줄 홀딩슨도 옵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물리적인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이거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 그 뭐예요? 애착 이론으로도 어떻게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불연선적인 진단적 존재로서 경계성의 개념은 불연속이라는 이게 딱 엄지로 묶을 수 있는 이런 경계선 성격의 개념은 또한 정신역동적 학파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 잠깐 사정이 있어 정지했고 이어서 그래서 경계선 성격 표본을 대상으로 한 맨 처음에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는 아, 브링커, 웨버스 이 이름이 실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본인들한테 듣기 전에는 이루어졌고 18년이니까 꽤 옛날이죠. 그다음에 이제 군집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 연구자들은 몇몇 공통된 특징들로 묶여진 네 개의 집단을 발견했는데, 즉 주요한 또는 유일한 정동인 분노, 애정적 관계에서의 결손, 자기 정체감의 부재, 셀프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우울한 외로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 그래서 이런 특징들, 느껴진 네 개 집단을 통계 방법으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 성격인 사람들은 내재되어 있는 분노, 앵거, 그다음에 애착 관계의 결손, 애정 관계의 결손, 그다음에 아이덴티티가 약한 거,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는 우울한 외로움. 그래서 이른바 핵심적인 경제성 성격 집단은 아, 베실레 베실레이팅, 베실레이팅 인벌브먼트 위드 어더스. 요거는 베실레이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베실레이션 동요군요, 동요. 예. 동요하는 관여죠. 인벌먼트 타인에게 이 굉장히 불안정한 형태, 동요되는 이 관계 맺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분노의 명백각도는 외연화된 표현, 그다음에 광범위한 우울감, 지속적인 자기 정체감의 부재, 이거 비슷하죠? 그 네 개 분노, 애정적 관계의 결손, 자기 정체감의 부재, 우울, 외로움. 그러나 상당히 고도로 발달된 연구 프로그램이 건더슨과 동료들 분석하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분석가들입니다. 의해 개발되었고 이들 연구자들은 분석가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분석적인 맥락이니까요. 이런 연구자들은 경계선 성격을 정신분열병적, 조현병적 증후군들과 신경증적 상태들이 완전히 구분 가능한 진단적인 총체로 봤다. 이게 구분 가능하다는 거죠. 이전 문헌들의 면밀한 리뷰, 와, 1년의 경험적 연구들을 수행할 기회들을 시작으로 언더슨과 동료들은 특히 경계선 성격 장애 환자들의 진단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언더슨과 싱거의 경계선 성격 조건에 대한 문헌 리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계선 성격 장애를 위한 진단적 면담 DIB 다이고노스틱 인터뷰 볼 보드라인을 개발했다. 이건 이제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하자는 거죠. 하나의 구성 개념을 컨스트럭트라는 개념 그 자체로 쓰는 게 훨씬 더 타당하긴 합니다.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기존의 도구를 도구의 구성 내용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초점이 단일한 구성 개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 개념의 다양한 구성 내용 측면들 간의 상호관계를 쉽게 알 수 있고, DIB는 그 치소를 높이고 스페시픽은 굉장히 면밀하게 골라내는 거죠. 형식, 구절, 채점 체계를 다듬기 위해서 개정되어 왔고, 개정된 DIB는 네 가지의 광범위한 영역, 정동, 인지, 충동, 행동, 패턴, 대인관계, 틀에서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22개의 요약문들로 묶여지는 97문항을 사용하고, 의미 있는 부연 설명으로 자나리니의 경계선 성격이 정동장애 스펙트럼에서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다는 충동 스펙트럼 장애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폴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계선이다라는 설명하는 이론이 있다고 앞에 설명드렸는데 그거보단 충동의 스펙트럼의 하나의 유형수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의 DSM 정의는 컨버그와 건더슨의 이 기여한 바를 종합해서 광범위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DIB 아래 20개 요약문들은 표 14-1에 제시되어 있다. 근데 표 14-1이 없죠. 요거는 원서를 좀 보고 제가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